네, 안녕하십니까. 본치안녕 원장 임은재입니다. 오늘은요, 좀 큰 그림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척추 교정의 전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신 척추 교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PPT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신 통합적인 척추 교정의 효과. 전신 통합적인 척추 교정 치료로 머리 2개, 그 다음에 목,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천추, 미골로 이어지는 전신 척추 기둥을 중력 중심선에 맞추어 척추 사이 공간 확보 및, 그러니까 적절 틈이 되겠죠.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틈, 물론 디스크도 있고 한데, 그 척추 사이의 공간 확보 및 척추 본연의 그 매끄러운 S라인 모양으로 정렬해주면 다음과 같은 치료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경락학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인체의 경락은 그 신체의 전후 중앙의 인맥, 특히 인맥은 그 신체 안면 정중앙을 하행하면서 은경의 바다라고 하고요. 그런 정중앙의 인맥과 그 다음에 동맥, 특히 신체 뒷면의 정중앙성을 상행하면서 양경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인맥과 동맥을 중심으로 좌우에 수족 삼음삼행경이라는 경락 12정경이라 그러죠. 그 경락과 또 기경팔맥과 더불어 전신 조직의 표리 내외 장부를 총망라하여 기혈을 소통 순환시키는데, 전신 척추 교정으로 신체 구조를 반듯하게 해주면 결국은 전신 경락도 반듯하게 그 고유의 나름대로의 통로들이 열리게 됨으로써 기혈 소통 순환과 영이 좋아도 총괄적으로 더욱 그 원활하게 돼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 좋아란 뭐냐면, 영이라는 거는 인체의 어떤 영양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위는 호위한다,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체의 영양작용과 그 보호작용, 요새로 얘기하면 제일 면역작용이라 그러겠죠. 흔히 표현하기를. 그런 영의작용이 조화롭게 되어서 결국은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경락이라는 거, 동양에서 경락, 특히 인맥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앙선으로 올라가면서 요 아래 이 아래 턱까지 가고요. 동맥은 회음에서 기시에서 쭉 올라서 특히 요렇게 해서 앞에 코 여기에서 윗입술까지 오면서 오는 그런 동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팔의 바깥 양면 쪽으로는 삼행경이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측 쪽으로는 삼음경이 또 흘러가고, 그 다음에 다리에도 보면 이 바깥쪽으로는 삼안경이 흘러가고, 특히 다리 삼안경, 내측으로는 다리 안쪽으로는 삼음경이 흘러간다는 이런 그림을 좀 간단히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신경학적인 측면인데, 신경계는 뇌척수 중추 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추신경, 그 다음에 이제 내장활동이라든가 불수의근, 내분비선과 혈관계를 지배하는 또 자율신경계들이 있는데, 이 신경계들이 주로 이제 척수관의 그 통로를 통과하면서 각 추강, 그 척추 뼈와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에 추간신경공이라는 하는데, 거기에 그 31쌍의 추간신경공으로 나와서 생체의 말초 조직, 그 다음에 특히 내장신경 그 교감신경절이라는 것은 오장육부, 기관 등 전신과 연결되어 작용하는 것이므로 두 개하고 그 전신 그 척추 골반 하지의 정렬이 반듯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신경 소통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몸을 조절하는 가장 시스템 중에 가장 메인이 뭐냐면 신경 조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체 조절이 아무래도 신경계가 그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돼서 신체 조절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뇌척수에 뇌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하행신경로는 대뇌에서 말초로 가는 명령 신호를 그걸 하행명령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초의 모든 감각이라든가 어떤 상태, 내장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총 보고를 해서 그 다시 척추 그 뇌척수의 중추신경계를 올려보내는 통로가 있는데 그거를 상행 감각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행 명령과 상행 감각 보고에 신경 다발이 되는 스파이널 코드가 있는데 이 신경 코드를 보조해주는 또 뇌척수액을 보조해주는 뇌척수액이 있고 또 뇌척수액을 쌓고 있는 뇌척수 경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뇌척수 경막이 두개골 구조에서부터 청골 부위까지 쭉 뇌척수가 항에 따라가 그 막으로 아주 그 결합 조직망으로 단단한 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만 척추가 틀어지거나 경추에 어떤 비틀림이 형성이 되면 긴장이라든가 비틀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작용이 돼요. 그 뇌척수 중추 신경계의 상하행 통로를 이게 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정으로 몸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면 이 뇌척수 경막의 긴장이나 비틀림 요소 같은 것이 제거돼서 뇌척수 중추 신경계의 상하행 통로가 원활해지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면 신경계 작용에 의한 신체 조절 작용도 정확하게 작용하게 되고 정확하게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생체 조절 효과가 통합적으로 극대화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한번 신경계를 놓아봤는데 특히 이제 뇌에서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뇌척수 중추 신경계라 하는데 여기서 좌우로 서른화상 척수신경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경추하고 흉추 상부에서 양쪽 어깨 팔로 가는 이 신경계가 분포가 되고 양쪽 하지로 가는 거는 이 허리하고 골반 부위에서 다 갈라져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근골격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꼭 당초의 문제도 봐야 되지만 항상 그 근원이 되는 이 상부 경추와 상부 흉추 이쪽 관계들을 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양쪽 하지에 대해서 병이 어떤 문제가 근골격계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순환장애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양다리로 갈라지는 허리와 청골 부위가 근원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이 어떤 뼈의 그 배열이라든가 신경이 여기서 나가는 신경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나가냐 안 하냐에 따라 이 하지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다는 그 어떤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연결해 보면서 하지의 병은 허리 골반하고도 연관이 많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지와 어깨 관절은 경추하고 흉추 이부에서도 이 부위를 같이 조절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옆에 그림은 뭐냐면 피부 더마톰에 대한 그림인데 신경계 지배 영역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척추 그 마디와 마디를 분절이라는데 우리 몸을 갖다 이렇게 숙인 상황에서 요렇게 우리가 왜 이제 네발 동물에서 네발 척추 동물에서 서서하는 그 보행동물을 진화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네발 동행 때 어떤 진화했던 그 신경 어떤 분포라든가 지배 영역 형태가 이 그림에 그대로 숙여진 것처럼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지배 영역을 보면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척추 분절 나가는 신경 31쌍 그 척수신경이 나가는데 그 척수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 않고 금방 구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추 몇 번에는 요 영역이 문제가 잘 온다든가 뭐 요추 몇 번에는 요런 거 청골은 뭐 요런 거 요 그림이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가 이 부위가 안 좋은데 몇 번 신경이 잘못됐는가를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볼 때 이 그림이 되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까 내가 그 뇌척수 중추 신경계에는 내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근골격계 신경뿐만 아니라 내장으로 들어가는 자율신경계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내장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척수신경 31상 같은 높이에서 뭐냐면 하나는 바깥으로 근골격계로 나가지만 하나는 또 특히 교감신경절이라는데 요거는 이렇게 내장 쪽으로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또 각자 지배하는 영역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거로 교감신경절이라 그러는데, 교감신경절은 일반적으로 내장의 활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장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활동을 촉진해주는 그런 신경을 뭐라 그러냐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교감신경은 인체에서 보통 10번 미주신경, 이렇게 뇌에서 12쌍 그 뇌신경이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 10번 그 미주신경에 의해서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교감신경절은 좀 브레이크 역할, 이거는 활성화 역할. 근데 이제 여기 어디까지 내려냐면 약간 대장 상행부까지만 여기서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 대장 하부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골부신경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분포가 돼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내장신경들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신경계라는 게 뇌에서부터 모든 조절하는, 인체를 조절하는 모든 신경계가 바깥으로는 근골계로 나가고 안으로는 내장으로 들어가지만, 신경계에서 그 내장도 지배되고 인체 모든 조절을 다 하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이 신경 조절 시스템들이 다 그 노선들이 이게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근골계 질환뿐만 아니라 내장 질환도 올 수 있다는 아주 근거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혈관 및 그 림프학적인 측면에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가 중력 중심분산에 적합하게 정립되면 신경작용이 원활해지고 전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 인대, 힘줄계가 지나친 긴장이나 늘어짐 없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작동하게 되어 결국은 혈액과 림프액 순환도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주동력이야 우리 심장 펌핑력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사실은 근육 활동에 의해서 보조적인 그 순환 촉진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액 순환 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촉진됨으로써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결국은 혈관 따라 영양이라든가 산소 공급이라든가 또 정맥 따라 노폐물 배설, 독소 배출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프액 순환에 따라서는 명역작용과 그 다음에 약간의 림프액도 영양을 운송해두고 물질 이동도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당연히 전신 생체 조직이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일단 요 빨갛게 나오는 이쪽은 동맥 분포도이고 이쪽은 정맥 분포도이고 우리 혈관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림프절 계통들은 또 이렇게 배선이 된다는 거, 특히 사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애과 이쪽 양쪽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으로 올라가는 요 목에 있는 림프절들, 그 다음에 흔히 사타구니 쪽에 어릴 때 발다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요런 데가 되게 중요한 그 림프절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생 살아가면 손발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손발을 많이 쓰게 되면 많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쳐서 손상이 되는 그 손상이 되면 균들이 잘 침투가 돼서 몸에 치고 그러면서 생명 조절 중추내라든가 몸으로 심장이나 이런 쪽으로 쳐들어가면 우리가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요소마다 아주 참 배치를 잘 해놔서 차단하고 있다는 거 조금 유의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체 뭐냐면 이 화살표 방향대로 림프액이 요 순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한번 좀 캡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볼게 유미관이라는 거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림프액이 단순히 면역세포들의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 부분에서 음식을 장에서 흡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지방산 같은 분자들이 작은 것들은 그 소장벽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통해서 흡수해서 간문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심장으로 전달돼서 온몸에 퍼져나가지만 특히 지방 중에서 분자량이 큰 것들은 그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 유미관이라는 걸 통해서 림프액을 통해서 이렇게 그 흡수가 돼서 결국은
면역계,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은 되게 그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점검한 후에 몸에 그 혈액 속으로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유미관이라는 그 림프 조직 통관을 통해서 흉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과정 속에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무슨 오염된 건 없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점검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중에 심장을 합니다. 이는 하나의 영양 통로 역할도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물질 이동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좀 봐주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통합적인 척추 교정의 효과를 갖다 내분비학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전신의 그 신경과 경락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근육인대 힘줄 관계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작동되면 분비기관과 표적기관 사이에 그 내분비 호르몬의 흐름도 절도 있고 원활해져 생체 조절 효과가 극대 정상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뭐냐면 내분비 호르몬계도 혈관하고 어떤 림프관 이런 어떤 거하고 그다음에 조직액이라 그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흘러가는 그 물길 그런 걸 따라 결국은 표적 어떤 분비기관에서 분비가 돼서 표적기관이 뭐냐면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데하고 또 어디 가서 작동하는 그 타켓기관이 달라요. 그런 분비관 사이에 흐름이 원활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열심히 분비해도 가고 있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표적기관까지 도달이 안 되면 내분비 호르몬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비기관과 표적기관 사이에 내분비 어떤 그 호르몬의 흐름도 절도 있고 원활하게 잘 흘러가게 되면 생체 조절 효과가 극대화되고 정상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극미량의 차이를 갖고도 생체 조절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를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막혀도 이 호르몬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면 분비기관에 열심히 해도 표적기관에 도달해 나면 그 호르몬은 쓸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상의 내분비기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그 뇌신경 전달 물질, 이거를 갖다가 특별히 뇌 호르몬이라 그래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공급도 되고 생산도 돼서 작용을 잘 해줘야 뇌 기능도 정신 기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면역세포 그 전달 물질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고 키모카인이라는 이것도 뭐냐면 면역세포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군집 활동을 하고 작전을 갖다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을 다양하게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호 전달 물질들이 막 주고받으면서 그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이런 종류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 호르몬 전달되는 거 방식처럼 다 혈관 타고 림프액 타고 피줄 다 체액 타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흘러가야 건강한 정신 활동뿐만 아니라 면역 활동도 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역 활동이라는 게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외부적인 것들 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에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특히 지금과 같이 코비드19가 아주 만연하는 이때는 아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잘 제대로 정상작동,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작동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너무 처져도 안 되고 너무 또 오버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정상작동을 유도가 되려면 결국은 신체가 반듯한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인체에 이렇게 내분비선이 있습니다 하는 거 참고해 보시라고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생체 매트릭스 측면을 갖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신경계, 혈관계, 그 다음에 그 림프액계 이런 거는 흔히들 많이 일반 사람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 생체 매트릭스 측면이라는 거는 되게 아마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계에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고, 흔히들 이거 거론을 잘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체의 피부, 근육, 근막계, 인대계, 힘줄계, 골격 및
골막계, 내장계, 오관계, 그 다음에 신경계, 혈관계 등 결국은 인체 모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등의 세포 내 및 이 지금같이 얘기했던 혈관 등의 어떤 구성하는 것들은 전부 세포로 종류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고 종류는 달라 전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세포는 또 세포를 잘 보면 세포 내 및 또 세포 핵막이 있고 핵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 핵과 기질이 있는데 그런 핵막 내외와 또 세포 핵 DNA까지 전신을 총망라하는 요 결합 조직 섬유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몸은 전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안과 밖 쭉 전신에 기질적으로 퍼져 있는 게 뭐냐면 섬유소 결합 조직이라 그러고 조직을 갖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그 섬유 성분들이거든요. 그 토탈을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 작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요 텐세그리티적이라는 얘기가 있고 반도체적이라는 말이 있고 코헤런트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모든 조직 기관들, 장부들, 몸의 그 모든 팔다리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생체 결합 조직으로 다 하나의 유기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이 신호 전달을 어떻게 하냐면 그 텐세그리티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몸을 잘 보면 골격구 딱딱한 지주제에 해당되는 그 뼈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뼈 조직을 묶어주고 연결해서 움직임이 가능해주는 근육, 인대, 힘줄이라는 그 인장제라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텐트에 보면 그 지지 역할을 해주는 폴대하고 그 인장제 역할을 해주는 밧줄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일정한 틀을 정형된 그 주형 틀을 유지하면서도 또 바람이 불거나 자로에면 이렇게 그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서도 또 어느 상황이 되면 다시 자기의 본연의 그 주형 틀로 본연으로 이렇게 그 모양을 갖다 복원을 해가는 시스템. 요 시스템을 바로 텐세그리티적인 그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 인체는 살아있는 몸인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인체 내부까지 세포 DNA까지 다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라 각자 고유의 그 허용하는 영역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자극 선택적이다. 그래서 반도체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헤런트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코헤런트가 이제 뭐냐면 협동, 조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몸도 사실은 몸 전체는 전체 단위대로 또 그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라든가 근육인데 각각 기관들은 기관들 단위대로 이렇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세포는 또 심장세포들끼리 진동하고 세포 속에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또 분자 레벨에서 또 진동하고 분자 레벨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레벨에서 또 진동하고 원소 레벨은 또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로에서 또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진동하는 오케스트라 하모니처럼 진동을 해서 오케스트라 같이 서로 조화롭게 화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일 때 그걸 갖다 코헤런트적이라 그러는데 왜 코헤런트적이냐면 우리 조직들이요 나름대로 간장은 간장세포대로, 심장은 심장세포대로 각 집단마다 집단 행동이 가능하도록 그 나름대로 모양과 크기와 그런 것들이 그 세포의 어떤 그 구조와 모양들이 좀 규칙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활동하는데도 어떤 진동하는데도 약간 규칙성의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코헤런트적인 진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하모니와 같다는 거. 어쨌든 이런 생체 매트릭스는 이런 텐세그리티적인 거, 반도체적인 거, 코헤런트적 이런 작용도를 하면서 세포와 세포 하나하나 간의 소셜 SNS죠.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인간 사이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우리 인간들이 감히 함부로 이게 간섭을 못할 정도로 너무 정교해서 그 시스템이 그럴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정교하게 그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세포 간의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 인체라는 생명의 어떤 전체적인 유기통일체적인 생명체의 정상활동을 유지해 주는데 엄청난 중요한 기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체가 반듯할 때 나름대로 우리 직립보행동물로 지난 나름대로의 거기에 걸맞게 반듯하게 작동하여서 거기서 움직여줄 때 결국은 그런 신호들도 정교한 생체 정보 통합 조절 시스템인데 이런 신호들도 인체가 중력 중지선에 가장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서로 간에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작동하고 또 정상적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의학에서 너무 정교하고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 어떤 또 역할을 해주냐면, 결합 섬유 조직들로는 생체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섬유소에는 또 일종의 물 분자층들이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마치 레이저 광통선, 우리 인터넷 광통선처럼 물 분자층을 통해서 생체 광자들이 전파가 돼요. 근데 바로 생체 전자하고 생체 광파가 생체를 구성하는 에너지인데 거기가 그냥 에너지가 멍한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세포 하나 안에서 나온 출구와 또 들어가는 인입되는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SNS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들이 깨지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스템,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떤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생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고 또 생화학적 에너지는 또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우리 인체가 움직이는데 아주 순조롭게 상호가역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체 구조와 구조에 따른 기능이 거기에 걸맞게 최대에 발휘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냐면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인데 결국은 여기 잘 보면은 모든 결합적인 다양한 종류의 세포 성분과 섬유 이런 것들로 해서 기저를 매트릭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체 매트릭스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비록 혈관과 신경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따로 떨어진 기관이 아니고 뼈하고도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 면역세포들 이런 것들하고도 서로 사실은 다 물리적으로 기질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조금 더 아까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진 그림이었는데 결국은 연골, 그 다음에 텐던, 힘줄, 그 다음에 마이오파시아, 근막, 그 다음에 리가멘트, 인대,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페리오스티움, 이건 골막이라는 골을 싸고 있는 골막, 그 다음에 심장에도 보면 요 인대가 이런 모양,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심장에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리오노이트리움, 요게 뭐냐면 우리가 신경계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계하고요, 그 신경 주변에 이렇게 또 섬유 성분들로 된 거의 신경계 주변, 원래 종래 신경계 분포를 따라서 그 주변으로 또 이렇게 마치 제2의 신경계처럼 이렇게 섬유 성분들로 된 신경 주위계를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는 흔히들 말하는 흥분파라 그래갖고 어떤 역치상의 자극이 왔을 때 피크파로 전달이 돼서 흥분을 전류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신호 전달 방식이라는데, 요 인체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제2의 신경계는 요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역치 수준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정교하고 디테일한 아주 미세한 신호까지 다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유의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결국은 요게 이제 요게 세포막인데, 세포막에 이 인테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인테그린이 있고, 여기도 이제 세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세포 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이브로넥틴, 세포 외 기질, 그 다음에
프로테오 글리칸, 이게 다 섬유 조직들입니다. 결합 조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테그린하고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 또 인테그린이 세포막을 통과를 해주면서 안에 이거 세포 질이거든요. 세포의 골격기,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세포 골격기 질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하고 또 직접 연결되면서 이 기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하나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세포 외기질이 인테그린을 통해서 들어오면 세포 골격지, 세포 질내에서 되게 섬유 성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얘네들이 또 세포 핵막을 통해서, 핵막 공이 있거든요. 그런 공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모든 섬유 성분들이, 심지어는 DNA에서부터 크게는 저 외부 조직서부터 피부 조직서부터 다 내외가 다 관통되고 있다는 거 꼭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이제 흔히들 근막계통에서 그 근막경선이라 그래갖고 아마 그 인체를 보면 근육이 앞에 근육군, 뒤에 근육군, 옆에 근육군, 이런 근육군들이 또 전체로 연결성을 가지면서 결합, 특히 근육을 쌓고 있는 것들이 근막계통인데, 그 근막계통이 결합 조직이 되게 이제 되게 단단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통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 떨어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장기의 정위치적인 측면을 통해서 또 교정 효과를 또 이렇게 좀 고찰해 볼 수가 있는데, 인체가 중립중심선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유지할 때 두뇌강 있죠. 두개강 내 뇌조직, 그 다음에 척추강 내 척수, 흉강의 심폐기능, 복강에는 위장 소화기관, 콩팥 신장 이런 것도, 골반강에는 생식기라든가 여자들 자궁, 방광 이런 거 있죠. 그런 체각 내 오장육부가 각각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체내가 반듯할 때 오장육부 각각도 가장 이상적인 정위치를 균형 있게 잡게 되어 각각의 고유 활동이 최대 발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게 어쩌다 한번 위치가 왜곡되거나 벗어날 때는 상관이 없는데, 360을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계속 지속적으로 한쪽에 쏠리게 되면 이것도 장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내장은 이렇게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이 기울어지거나 하게 되면 신경학적인 이유로 이 내장을 지배하는 신경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간학적으로 왜곡되면 이게, 그래서 심폐기능이 압박을 내면 심폐기능이 활동량이 좁아지면서 걔네들이 제대로 건강 있게 활동을 못한다는, 진동한다 그랬죠. 모든 것들이 진동용이 좁아짐으로써 오히려 그 기능들이 위축이 되면 병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척수액 측면인데, 아마 이것도 일반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일단 읽어보면, 호흡에 따른 두개 청골 리듬에 의해 순환되는 뇌척수액은 완충, 두력, 노폐물 배출, 뇌세포 정화, 영양물질 공급 등 생명 조절의 중추기관인 뇌척수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보조하는데, 이 또한 신체가 중립중선에 바르게 정렬되었을 때 가장 원활한 순환과 소통이 이루어져 신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그림, 요게 뭐냐면, 여기 아까 내가 호흡 리듬을, 호흡에 따라 이 뼈가 움직이면서 뇌척수액이 순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그림 하나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호흡을 들이쉬게 될 때 요 뼈가, 천골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요게 앞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면 요 뒤에 공간이 요 뼈가 이렇게 하면서 좁아지죠. 그러면 뇌척수액을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요게 뇌척수액이 오히려 쑥 올라가고요. 반면에 요런과 동시에 두개골이 요렇게 다물어져 있다가 연꽃잎이 싹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공간이 넓어지면서 음압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쥐어짜서 올려주고, 뇌에는 공간이 열어져 음압이 형성돼서 뇌척수액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흡기시 활동이고요. 반대로 호기시에 후 하고 내보이면 얘가 골반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공간이 오히려 넓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음압이 형성이 되고, 그때 두개골은 닫히면서 쥐어 짜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뇌척수액의 그 순환인데, 그 두개 청골 커플링 모션이라 그래요. 왜냐면 청골하고 두개골하고 호흡의 기전에 따라 서로 쌍이 돼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뇌척수액을,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약간 척수강에서 약간 전면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뇌를 전체 순환시키고 내려올 때는 또 약간 후면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원동력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호흡기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잘 순환이 돼야 뇌 쪽에 영향도 해주고 뇌가 스트레스 받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염증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노폐물을 정화시켜주고 염증을 갖다가 해소를 많이 시켜주는 기전이기 때문에 척추의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흐름이 차단이 되면 결국은 중추신경계도 치명적인 어떤 기능 저하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도 아마 교정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잘 또 얘기도 거론도 안 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기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신호 전달계 측면으로 또 이 교정의 효과를 갖다가 고찰해 볼 수가 있는데, 생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빛, 소리, 맛 등의 그 신체 외래 자극원이라 그러죠. 외부 자극원과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에서 보면서 신경 전달 물질, 내분비 호르몬, 사이토카인 아까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온, 또 영양분자. 이 영양분자 예를 들어서 뭐 아미노산 그 포도당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체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도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분자, 작은 분자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RNA 등이 있어. 요새 그 코비드에 많이 나오지만 마이크로 RNA가 외부 그 균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 마이크로 RNA 전파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신체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메신저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세포들이 응하게끔 그런 작동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등이 신체 내생 자극원에 등의 신체 내생 자극원에 반응하는 다양한 그 세포만 있는 수용체들이 있거든요. 수용체 내지는 이온 채널 같은 채널도 해당됩니다. 그런 다양한 채널들에 의해 그러니까 신체 외부 신호, 그러니까 세포 밖에, 세포 하나에서 세포 밖에, 그게 밖에 우리 인체 외부에서 온 자극원이든 아니면 우리 인체 내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세포에서 분비되든 어떤 그런 것들에서 들어오는 외부 어떤 그 자극원이 결국은 세포막의 그 수용체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포 하나의 내부로 전달이 돼야 그 어떤 기전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해지는 그 세포 신호 기전들이 사실은 단순하지를 않고요. 이것 또한 그 아까 그 생체 매트릭스처럼 되게 복잡미묘한 상호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포질의 효소 단백질 하면 주로 1, 2차 그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 어떤 전달을 받아서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렇지만 그게 거의 다 효소 단백질하고요. 크게 보면 다 효소 단백질의 어떤 기능 단백질들이 결국은 다 효소 단백질 요쪽으로 속하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세포 핵 DNA 유전자 발현. 요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유전자 같으면 유전병이다 그러면 아주 선천적으로 그 유전자는 고정돼서 활동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선천적인 어떤 그 베이스는 고정이 돼 있지만 실제 우리가 뭘 먹고 생각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른 그 현재 후성 환경학적인 모든 그 자극들이 결국은 세포 내부로까지 또 DNA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때 그 전달되는 그 메커니즘들이 후성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유전자만 있다고 그 세포의 어떤 그 유전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포 응답이라는 그 유전자를 발현해주는 어떤 단백질 그 기능계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스위치를 눌러줘야 비로소 그때 DNA 유전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포 응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세포 핵 DNA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유전 병의 암에 대한 유전자 암 요소는 있다 그래도 그 스위치 건들지 않으면 그 선천적인 유전적인 병은 격발이 안 되고 발병이 안 되는데, 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건드려져서 발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유전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후손형 유전왕에서 많이 취급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능들이 결국은 단백질 그 2차 그 세포 신호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전달이 되면서 작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응답이 이제 어쨌든 세포 생리 기능 조절도 세포 응답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 몸의 그 세포 생리와 기능 조절, 즉 세포 생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장 그 구조가 그래도 반듯할 때 가장 정상적인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세포 반응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대 분자생물학이라든가 후성유전학, 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시스템 생물학. 왜 시스템 생물학이냐면 세포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단백질 하나하나를 구성해 봤더니 얘네들이 또 엄청난 소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또 서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주고받으며 화학적 여기서 단백질이라는 경우 화학물질이거든요. 생화학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같이 생체 매트릭스는 뭐라 그랬어요? 기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달 시스템이라면, 물론 거기에도 물론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은 특히 생화학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된 분자적인 기전에 의해서 서로 세포들이 아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신호 전달을 하면서 우리 인체를 갖다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생물학 등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연구 분야의 핵심 토대가 되는 부위예요. 이 부위들이. 왜냐하면 과연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 이게 어떤 세포 신호 전달계의 신호 전달 경로는 되게 이제 그 쭉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 레벨을 통해서 단백질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그걸 경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과연 이 약물, 요 약성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포의 세포의 DNA든 세포의 어떤 그 응답을,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약물 연구의 아주 핵심 부분이거든요. 저희 한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요걸 차이는 있어요. 시약 같은 약물 같은 경우는 단일 그 화학 분자이기 때문에 경로가 하나 정도밖에, 하나와 그 연관된 몇 가지밖에 그 경로를 건드리질 못하는데, 사실은 인체를 조정한다는 게 그거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멀티 타겟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시작 개발 같은 거는 모노 타겟팅이거든요, 대개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암을 하나 관계된 그 경로, 세포신호 경로를 봐도 수십 개에서 수백 내지 수천 개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 항암제 개발 하나에서 하나의 경로 타겟팅해서 해봤자 간에 기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멀티 타겟팅 하는 데는 약간의 한약 성분은 옛날부터 한약이라든가 천연약, 약물학 이런 데는 복합 성분을 복합 컴파운드라고 그러죠. 복합 성분을 연관성을 이미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경로가 연관되는지, 한약재가 그래서 환기면 환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작용을 해서 이런, 옛날에는 보기 효과, 땀을 어떤 조직의 흐름을 갖다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있었나 하는 거에 대한 그 연구,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IL6, 요게 이제 IL6 시그널링이라 그랬죠. 이거 염증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요 IL6라는 염증 화학 분자가 하나 이렇게 요게 수용체인데 요게 세포막이고,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요게 결합되면서 리간드와 요걸 리간드 수용체라 그러는데, 여기 결합되면 여기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또 여기서 흥분이 되면서 이쪽 경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특히 요거는 되게 어느 거는 하나밖에 안 되는 경우인데 이 IL6 같은 건 되게 여러 경로하고 연관이 통합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하나하나 화살표 내용들을 다 경로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로에 따라 어느 거는 세포질에서 효과 반응이 어떤 세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요게 더 핵막까지 들어가서 DNA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결국은 유전자 단백질을 갖다가 형성을 해서 세포 반응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대강적으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다양한 경로들이 참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산소하고 연관된 세포가 저산소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 경로를 갖다 나타내 줬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산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저산소 상황이 세포에 빠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저산소 상황이 하게 되면 저산소 유도인자나 히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발현을 갖다가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키나제나 이거를 갖다가 또 이 저산소 유도인자가 또 격발을 시켜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라는 거를, 요거는 억제 표시입니다.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가 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글루코스라는 게 이게 포도당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으로 들어오면 요거를 갖다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ATP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려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피루부산이 산소가 많을 때는 요로 전달이 돼서 아세틸코에로 가서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의 구연산 TC회로 시트르산회로를 걸쳐서 전달계를 통해서 ATP 에너지가 무려 36개가, 요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2개 나오고, 이 과정에서 무려 36개가 최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토탈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38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결국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가 억제를 당하면서 요로 가는 과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공장이 가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신에 그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로 가는 대신에 이 젖산 탈수소 효소를 거쳐서 젖산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산소 상황이 되면 이쪽은 억제를 하는데 이쪽은 활성화시키게끔 젖산 탈수소 효소,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빠지면 젖산 탈수소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이쪽은 또 촉진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쪽 대사만 막 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포에 젖산 농도가 되게 젖산이 쌓이면서 젖산 농도가 쌓이게 된다는 거, 그거를 나타내주고, 이게 극대화되면 젖산은 산성물질이고, 산성물질이 자꾸 쌓이게 되면 세포 주변의 세포 조직들을 다 녹여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이 만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뇌에서 칼슘을 끌어다가 알칼리 중화 반응에서 이쪽 동네에다 칼슘을 뿌려대서 결국 석회가 진행된다는 그런 어떤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 하나 또 중요한 대표적인 세포 전달 경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 또 하나 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좀 흔히들 왜 소식 장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조금 너무 영양이 너무 과잉되면 오히려 그 단명하게 되거든요. 뭐 잘 알죠. 비만, 당뇨해서 대사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칼로리를 적당히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인슐린하고 요 IGF-1이라는 게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거든요. 이 칼로리가 제한이 되면 인슐린이, 예를 들어서 칼로리 등에 포도당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포도당을 빨리 처리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인슐린하고 또 같이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성장인자인데 인슐린하고 비슷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수용체활동의 같은 작용 기전을 세포 신호 전달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리 제한이 안 들어갈 때는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PI3K라든가 AKT, mTOR 이런 신호 전달 과정을 돼서 대사 시그널, 증식성 시그널을 갖다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포 증식 신호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세포 증식 신호가 뭐냐면 세포를 그야말로 세포 숫자를 늘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이 신호들이 셀 시그널링이 촉진이 되게 되면 암이 자꾸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칼로리 제한을 해주게 되면 이쪽 기전들이 이렇게 억제가 돼서 암을 컨트롤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칼로리를 제한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저하가 되겠죠. 에너지가 저하되면 ATP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ATP와 AMP라는 건 뭐냐면 ATP가 여기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 떨어지면 AMP가 되거든요. 요 T는 트리플, 세 개란 뜻이고 요 M은 모노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ATP 분자가 인산 두 개가 떨어져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요게 이제 나머지 잔여물로 남게 되는데 요 비율이 커지게 되면 AMPK라는 그런 단백질 분자가 활성화되고 요 AMPK라는 게 활성화되면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인간의 우리의 밝혀진 현대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장수 유전자가 이 시르투인인데 요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저하가 되면 요 분자 어떤 농도를 갖다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참 우리 인체 몸 세포들 대단합니다. 요 센서들 농도 차이를 감지를 해서 그 신호를 발생시켜요. 생화학적인 농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NADH하고 NAD 요것도 또한 그 시트르산 회로도라든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관계되는 분자인데 요 어떤 비율도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하가 되면 이 숫자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요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시르투인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시르투인이 활성화하게 되면 폭스헤드박스5를 활성화하는데 이 폭스헤드박스5는 뭐냐면 스트레스 저항성을 항진시키는 세포의 반응을 유도해주는 세포 전달 신호예요. 그 다음에 PGC1A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신생을 갖다 촉진해주는 물질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를 갖다가 숫자를 늘어나게.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운이 넘치고 피곤하지 않아요, 체력이 넘쳐야 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르투인이 이렇게 얘를 PGC1을 형성해주면 미토콘드리아 신생 숫자를 갖다가 되게 이렇게 늘려주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요, 세포 안에서 적게는 한 200개에서 300개에서 또 많게는 한 1000개까지 왔다 갔다 수시로 상황에 따라 운동하거나 약간 덜 먹어준다든가 어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여건이 되면 그렇게 많은 범위에 내에서 숫자가 줄어들다 늘었다나 되게 가역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굶는다는 거, 약간 소식 장수한다는 이유, 근거가 바로 이 기전인데 뭐냐면 조금 덜 먹어줌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 기전 자체가 안 들어갈 정도로 영양을 고갈시킨다고 굶으면 안 됩니다. 그건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빠이 먹는 걸 10% 100이라 하면 한 30% 정도 좀 덜 먹은 듯, 한 숟갈 덜 먹은 듯 하라는 얘기들 은희들 많죠. 그 정도 수준에서 골고루 영양 섭취 잘하게 주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게 되면서 쓸데없이 증식 신호를 하는데 좀 억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세포 노화를 또 억제를 해주고, 왜냐면 장수 유전자가 발달되면 세포 노화도 억제되고 또 바람도 억제, 암을 발생시키는 걸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발생된 것도 조금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수면, 당연히 바람 억제하고 그러면 수명 연장되겠죠. 네, 그런 기전들이 이렇게 세포 셀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모든 먹는 우리 대사 물질들 이런 것들에 연관된 그 신호 체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늘 밝혀지고 있고, 그래요. 요거는 뭐 이제 끝 마무리인데, 신경망, 혈관망, 근막 이것도 결합적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신경망과 산후 3자 구도인데 이것만 그냥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놓았고요. 이제 마무리로 전신 통합 척추 교정의 효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전신 통합 척추 교정의 효과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측면들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되어 있는데, 교정 효과는 대신에 그건 있어요. 교정을 얼마나 정교하고 제대로 해주느냐에 따라 그 효과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교정 효과는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제대로 바로 잡아주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도
천차만별 크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왜냐면 뭐 대충 이렇게 맞춰주면 대충 효과뿐이 안 나는 거고, 정밀하게 맞춰주면 정밀한 효과 내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저의 나름대로 하나의 관이라 그럴까, 의사들은 나름대로 의학관을 가지고, 역사가들은 역사관이 있듯이 저도 나름대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석이라 하듯 양의학은 인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지만, 반면 인체의 생명현상을 통합적으로 보는 데는 좀 취약해요. 그 다음에 한의학은 반면에 인체의 어떤 생명을 통합적으로 잘 보지만 신체 조직 세포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취약하죠. 그런데 정말 의사는 꽝 잡는 게 매라고, 한이든 양의를 떠나서 환자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가 되려면 좀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갈고 닦는 노력들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양자를 통합한 종합적인 안목으로 인체를 이해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인류의학을 보다 완성되도록 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신 통합 척추 교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노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인체의 무수히 조절하는 무수한 경로 중에 한두 가지 뭐 10개 미만밖에 못 건드려요. 그러면 그 보통 만성질환들은 10개 이상의 어떤 관계의 종류를 가지고 병들이 일어나는데, 약물 하나만 의존해서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거는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기 때문에 인체 전체를 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은 이미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재된 기능이거든요. 걔들을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느냐만 만들어주면 그만큼 자동으로 나머지는 인체 내의 의사가 다 만들어서 이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통합 척추 교정에 대한 메리트를 여기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도 필요하고, 때로는 침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교정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통합적이 있게 일단은 전신 통합 척추 교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도 어떤 화학적인 문제가 있고 영양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게 되면 되게 치료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이 전체 통합적인 척추 교정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다른 짓들 열심히 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약간 증상 완화라든가 약 쓸 때 좀 약독 본다든가 약 끊으면 또 다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안 좋은 신호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병을 다시 원성 복귀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신 통합 척추 교정을 전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신 척추 교정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알아보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척추는 인체 건강의 대들보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